이른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로 주목을 받으며 정치 거물에 대한 신인들의 도전이 거셌던 4.11 총선. 이 가운데 민주통합당의 전통 텃밭인 전북 남원 순창에서 당내 원내대표 출신의 4선 고지를 바라보던 이강래 의원을 상대로 통합진보당 강동원 후보가 당선, 이변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후보 유세 부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조직특보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정치적 인맥과 진보적 가치관으로 지지를 이끌어낸 그는 담합 비료값 환급, 반값 비료, 반값 기름 등 발로 뛰며 얻어낸 차별화된 공약으로 지역 주민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일당 독식의 지역 패권주의를 청산하고 견제와 균형, 경쟁 구도의 당당한 정당 정치와 원칙, 신뢰, 신의를 지키는 책임 있는 정치 실현을 강조하며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19대 총선 화제의 인물, 통합진보당 강동원 당선인을 만나본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생생토크의 이영대입니다. 이번 19대 총선 결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정치 최대 과제 중에 하나인 지역주의 구도가 여전히 견고했지만 그 속에서도 틀을 깨고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어낸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수 정당의 불모지였던 전북에서 3선의 현역 의원을 물리치고 진보 정당의 깃발을 꽂은 남원 순창 지역의 통합진보당 강동원 당선자가 그 주인공이신데요. 오늘 의정활동 계획, 또 최근 당내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소감을 여쭙겠습니다. 네. 이제 선거가 끝난 지 이제 한 1개월쯤 돼가죠. 네.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남원 시민 여러분과 순창 군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25년 동안 호남에서 맹주의 역할을 해왔던 민주당에 대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염증이랄까요? 그리고 지역 패권주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 새로운 대안, 그래서 저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유권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강동원 당선자의 경우는 그동안의 정치 경력을 보면 어쩌면은 좀 기존의 편안한 보수 정당에서 그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을 더 쌓으셔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신생 정당인 진보 정당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민주당을 제외한 여타 정당에서 과거의 한나라당 시절 국회의원을 배출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 외타는 거의가 무소속이었죠. 특히 진보는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토양이었는데 민심의 변화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 있다. 이런 그 정치 질서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진보다. 제 평소에 정치적 여러 가지 견해 또는 지향하는 목표 이런 것들이 제가 진보 성향이었기 때문에 쉽게 통합진보당 후보로 나섰는데 결과는 적중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번 그 남원 순창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얻게 된 그 진보의 핵심적인 컨텐츠는 무엇입니까? 그 점이 상당히 설명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에게는 진보에 대한 낯선 정당이거든요. 진보에 대해서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고 특히 과거에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는 진보 하면 거의 뭐 빨갱이 이런 수준으로 낙인 찍혔던 부분들인데 상당히 접목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진보가 무언가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고 그 다르다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의 있는 일상 속에서 있는 것이지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하나의 시험을 했는데요. 제가 선거운동 3일차부터 오전에는 모든 선거운동원들이 한 손에 쓰레기 봉투, 한 손에 핀셋을 들고 남은 시내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너무
놀라움 그리고 네. 신선함 뭐 이런 것들이 결국 강동원은 다르구나, 네. 진보는 역시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시켜 주면서 하나하나 진보에 대한 이해를 네. 그 폭을 넓히는데 주요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결국 진보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온 어떤 이념적인 그 하나의 뭐 스펙트럼 속에서 이해될 뿐만 아니라 네. 결국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그렇습니다.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그렇습니다. 자리매김하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부수적으로 더 설명을 했다면 네, 반값 등록금도 그랬고 무상 급식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진보 쪽에서 주장했던 과거에 우리가 공약을 했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의 그 실생활과 밀접되어 있는 것이어서 네. 비교적 설명이 좀 가능했죠. 네. 특히 이번 지역구에서는 이제 그 상대 강력 후보가 네. 우리 삼선의 이강래 의원 아니셨습니까? 네, 그래서 네, 선거전을 치르면서도 상당히 그 접전이셨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선거 전에 네. 이번 선거에 대한 구도 그리고 주요 쟁점이 무엇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심판할 것이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 선거는 우리 유권자들께서 이 통합진보당의 강동원을 선택했다. 이것보다는 삼선 의원, 네. 소위 민주당의 원내 대표를 지냈던 삼선 의원에 대한 심판, 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강동원이다. 이런 그 구도가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로 말하면 제가 정말 심판을 받아야 될 때는 4년 열심히 일해서 네. 다음 선거 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이번 선거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좀 평가를 저희가 해보았고요. 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19대 의정이 펼쳐지게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그 가장 이제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국정 과제, 또 우리 강 당선자께서 가장 그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의정 활동의 첫 번째 의제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지금 질문 주시는 부분이 이제 팩트가 두 개인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국정, 이것은 당연히 올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네.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자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네.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국회가 개원이 되면 MB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장악 음모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는 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국정의 이슈가 될 것이라 이렇게 봐지고요. 저 개인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장 큰 목표는 역시 공약을 어떻게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느냐, 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공약도 뭐 제가 선거 때 상대 후보였던 이강래 네. 후보에게 뭐 대통령 선거에서나 내세울 법한 공약을 세웠다 뭐 이렇게 상당히 좀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우리 전국 농민들과 직결된 네. 비료 담합값 1조 6천억 원 네. 이것을 청문회를 통하든 국정조사를 통하든 반드시 네. 해결해서 부당하게 착취당한 농민들의 피땀 흘린 돈 1조 6천억 원을 돌려드려야 된다. 네. 여기에 아마 제가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이제 그 새롭게 펼쳐질 19대 의정 또 네. 대선의 준비는 네. 또 우리 강 당선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소속 정당의 어떤 차분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통합진보당이 네. 아마 창당 이래 어떤 형태로든 가장 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 그 비례대표 그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 네, 네. 지금 선정된 비례대표들이 사퇴해야 한다 한 의제를 가지고 당내 견해들이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 네. 강 당선자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이 지금 창당된 지 4개월 네, 남짓 됐죠.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게 이제 과도기적인 상황인데 이런 과정에서 가장 큰 행사를 치렀어요. 그게 총선이죠. 그게 총선인데 비례대표를 저희들은 당원이 뽑습니다. 네, 당원이 뽑는데 당원이 뽑는 그 과정에서의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온라인 투표고 하나는 현장 투표였습니다. 근데 온라인 투표와 현장 투표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지금 실체적
부정이 있었다.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소위 언론에서 붙였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일단 당권파 측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지금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리고 정당 정치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투표 행위에서의 부정 행위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환골탈퇴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면서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반드시 사퇴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당권파에서는 뭐 총당원의 투표라든지 그 여타의 지금 다른 절차들을 조건으로 달고 있지만 그러한 것보다는 즉각적인 사퇴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께 잘못된 점을 고백하고 좀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진단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우리 당내에서 이루어진 문제이지만 우리 당내에서 네가 옳았다 내가 옳았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이전에 국민의 시선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용납할 수 있는 범위가 뭐냐 바로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21세기의 첨단을 자랑하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 의식으로 봤을 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당내 옳고 그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시선, 눈높이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한국의 정치사, 정당사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좀 계속적인 뭐 질문이 되겠습니다. 워낙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지금 당권파에서는 그것이 뭐 불법이나 부정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부실이나 뭐 실수에 의한 것이다. 지금 그런 어떤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리십니까? 결국 그런 거죠. 부실이냐 부정이냐. 이것은 당내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의견을 조율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행위 자체가 부실 행위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행해져 왔었으니까 이것이 하나의 관행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대단한 오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죠. 그 결국 이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뭐 어느 정당 또 어느 조직이나 그런 정파나 분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지금 드러난 예를 들면 뭐 자주 뭐 평등 또 국민 참여 이런 그 계파 간의 갈등이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그 수준과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들께서 보실 때의 시각이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우리 말하자면 비례대표 선출도 국회의원 선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놓고 부정이냐 부실이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부에서 지금 논란이 있는데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매몰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지금 계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창당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사실은 저는 지금 당권파라고 일컬어지는 과거의 민주노동당에서 이루어진 이런 상황들은요. 저는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분들의 주장은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은 중요치 않다. 이런 걸로 압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상식으로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결과보다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로 이런 하나의 견해 차이, 정치 문화의 차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은 피차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의식하고 이것을 평가해 주느냐 그리고 이 시대의 이 정치 상황으로 봤을 때 어느 게 옳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가볍게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져요. 지금 과거에 이제 지금 현재 당권파인 뭐 자주파라고 할까요? 하고 또 평등파는 과거에도 이와 같은 분쟁의 당사자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강당선자와 같이 국민참여당에서 그 민주 세력으로 통합진보당에 합류한 분들은 이제 좀 그 조금 더 첨예한 대립의 중재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중재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대화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당권파 쪽에서는 우리 국민참여당 쪽에 굉장히 불쾌한 그 시선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냥 잘 갈 수 있었던 것인데 국민참여당 파 쪽에서 네. 의의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네. 하고 특히 유시민 그 공동대표가 이 중심에 있다.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우리 국민참여당, 저도 국민참여당 출신입니다만은 저희들 국민참여당 당원 그 출신 당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과거에 민주노동당 출신 지금 그 당권파 이분들이 하신 행위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정말 상식 밖의 이 얘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험한 생각이고요. 네. 그 과거 국민참여당도 그 독자적인 그 정당으로서의 의미가 네. 국민들께는 어떤 뭐 진성 당원 중심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상당히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중요시하면서 주목을 네. 받았었는데요. 네.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상이하게 해석되는 면이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국민참여당 때는 당원들이 그 주권당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용어를. 당비를 직접 내서 그 당비로 당을 운영하는 체제. 네. 그리고 당비를 낸 주권당원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다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건데 거기에는 굉장히 투명합니다. 네. 실명제를 전부 도입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우리 정치가 굴절됐던 상황, 과거에 그 군부 독재 시절 소위 그 노동조합을 탄압했던 그 시절에 민주노동당이 창당이 됐을 때 네. 당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그 당원 관리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이죠. 정말 제대로 실명이 맞는 네. 건지 어쩐 건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기에 복합적으로 지금 관련돼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기본적으로 당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당원 명부 이 네. 자체에도 지금 여러 가지 불신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정서적으로는 이제 계파 간의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대명제가 네.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한 대립이 결국은 이제 분당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다소 앞서긴 하지만 굉장히 좀 현실적인 예측들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미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분당은 절대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을 밝히고 계시고요. 네. 우리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구태의연한 구습, 네. 관행으로 일컬어지는 과거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정리하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란 말씀이죠. 네. 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분당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번에 사태를 잘 수습하고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가져야 된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우리 그 통합진보당의 정당 지지율이 네. 정당 득표율이 뭐 10% 조금 상회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제 선거구에서 남원에서는 22%를 넘었고요. 네. 순창에서는 21%를 넘었습니다.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일선에 있는 우리 유권자들에게 우리 당을 지지해 준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을 모든 당원과 더불어서 당 지도부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현재 그 당권 자주파가 어떤 뭐 종북과 연결돼 있다는 무슨 정보 당국의 보고도 지금 일부 보도가 되곤 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소위 조중동을 일컫는 보수 언론들에게 아주 좋은 취재거리가 됐고 네. 보도거리가 됐겠죠. 네. 예전에 우리 당 그러면 언론에 정말 한 줄 나오기도 힘든 그런 세월이 바로 총선 때도 그랬는데 네. 요즘은 뭐 1면부터 3, 4면까지 아주 그냥 도배를 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 소위 말하면 종북, 좌파 네. 뭐 이런 것들은 과거 독재 시절에 상당히 더 칠해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자체에서 반성하면 왜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건지 소위 말하면 이제 자주파 네. 이쪽에서 자기들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그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으로 이렇게 탈당하게 된 그렇죠. 계기 뭐 이런 것도 보도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 MB 정권 들어와서 남북 문제가 굉장히 지금 후퇴하고 아주 첨예하게 갈등 구조로 가고 있지만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루었던 남북 관계의 개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우리 당내에서 반드시 한번 짚고 정리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19대 의정 활동 또는 그 대선을 준비하는 어떤 정치 과정에서 민주통합당과의 관계 설정 어떤 그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당 지도부가 아니어서 제가 구상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민주통합당과 우리 통합진보당이 명실공히 야권 단일 후보를 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우리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고 우리 한국 정치사의 큰 획을 다시 긋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연대해서 단일 후보를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권 교체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뭐 그 제일 중요한 이유랄까요? 어떤 이유에서 지금 정권 교체로 야권이 지금 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지금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간 국정의 퇴행, 뭐 좌우지간 민주정부 때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 모순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특히 남북 문제에서 엄청난 전진을 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꾸로 지금 완전히 20, 30년 뒤로 지금 바꿔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새누리당에게는 맡길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이것이 보편적인 국민의 뜻이고 우리 이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뭐 이것은 뭐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총선의 평가와 현재의 준비 등을 말씀 나눈 가운데 이제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마무리 말씀으로 이제 지금 그 진보 정당의 어떤 난맥상을 수습하기 위한 의지와 또 새로운 의정 활동에 대한 각오를 국민들께 밝혀주심으로 마무리 말씀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우리 통합진보당의 당 내의 여러 가지 지금 갈등 구조, 이것은 12일 날 저희 중앙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이 당원의 뜻에 따라서 결정드리라고 봅니다. 하루빨리 봉합이 돼서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모든 국정 현장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더욱 낮은 자세로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요. 저 개인적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주어진 의정활동 기간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지역민들, 민심을 수출이고 보다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헌신과 희생과 봉사하는 자세로 일관하겠습니다. 그 정치가 단순한 이데올로기나 슬로건뿐만 아니라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보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번 선거전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또 앞으로의 의정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그 활약상을 통해서 국가와 또 지역구에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는 정당을 위한 것도 당원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본질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죠. 이번에 통합진보당 사태가 초래한 본질적인 위기는 경선 과정이 단순한 부실이냐 혹은 본질적인 부정이냐 이런 문제보다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어쩌면 국민들에게 진보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안겨준 것이 아닌가 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이 하나를 내려놓는 반성을 요구할 때 스스로 둘, 셋을 내던지는 희생을 감내하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는 고언을 깊이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국회 생생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